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에 청약한 한국 투자자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이야기.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면서 80만 개를 쥐고 있던 기업의 매도 소식이 시장을 흔든 이야기. 그리고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앞세워 유럽 전역을 공략하겠다고 나선 이야기까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IPO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무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조 원입니다.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IPO 기록이 256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3배 가까이 경신한 거예요.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였는데 상장 첫날 150달러에 첫 거래가 시작되더니 장중 최고 176달러 52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160달러 95센트에 마감하면서 공모가 대비 19.34%가 올랐고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달러를 찍으면서 미국 증시 시총 6위 기업으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음이에요. 상장 첫날에 바로 이 기업들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우주 산업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인데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로켓 재사용 기술까지. 현재 민간 우주 기업 중에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따라올 곳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상장으로 지분 가치가 폭등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 총액 1조 달러, 우리 돈 약 1,500조 원을 넘어선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자산이 1,500조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인데 한 사람이 그 2배를 넘는 재산을 가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대단한 IPO에 한국 투자자들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하면서 클래스 A 보통주 231만 5천 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일까지 1차, 2차로 나눠서 청약을 받았는데요. 총 청약 규모가 5억 달러, 약 7,600억 원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판매 시작 1분에서 2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장 당일 새벽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한 주도 배정하지 않은 겁니다. 나스닥 상장 직후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자 물량을 전부 재배정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예약 잡아놨는데 막상 가니까 자리가 다 팔렸다, 이런 상황인 거죠. 미래에셋증권은 부랴부랴 새벽에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 처리했고요. 공식 입장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법인,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받은 청약 증거금이 전부 돌아간 겁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기재된 인수 수량은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 금융감독원도 이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투자자들만 한 주도 못 받았는지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국내 증권사가 해외 IPO 인수단에 참여할 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세계 최대 IPO에 참여하겠다고 돈을 넣었는데 한 주도 못 받고 증거금만 돌려받은 거니까요. 향후 해외 공모주 청약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 IPO 인수 구조에 있어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관사의 인수단에 참여하면 최종 물량 배정 권한은 전적으로 해외 주관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가 아무리 청약을 받아도 마지막에 물량을 주느냐 마느냐는 골드만삭스가 결정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마치 대리점이 본사한테 물건을 주문했는데 본사가 마음대로 물건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것과 비슷해요. 앞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먼저 가격 상황부터 보죠. 비트코인이 지난해 하반기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만 달러 간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6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거예요. 특히 6월 6일에는 6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퍼졌습니다.
이틀 만에 1,760억 달러, 약 26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겁니다. 이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지속적인 고물가입니다. 긍정적인 노동시장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거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기관 자금 유출입니다. 비트코인 I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줄이면서 대신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여기서 시장을 한 번 더 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비트코인 매도입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84만 3천 개 이상 보유한 디지털 자산 전략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무한 매수 전략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공언해왔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스트래티지가 안 판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달 말 이 기업이 우선주 배당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했습니다. 32 개면 금액으로 약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 원 정도예요. 전체 보유량 84만 개에서 32개니까 비율로는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징성이에요. 절대 안 판다던 기업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준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금고의 금덩어리를 84만 개 쌓아놓고 이건 절대 안 건드린다던 사람이 32개를 꺼낸 거예요. 32개 자체는 별것 아닌데 금고문을 연 사실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더 팔겠네? 이런 불안감이 퍼진 겁니다. 다행히 키움증권 분석에 따르면 당장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 재원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팔 필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매도 이후 일주일 만에 1,550개를 다시 매수하면서 매수 전략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현금 준비금도 기존 9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6월의 핵심 가격대는 73,869달러인데요. 이 가격을 회복하면 약세 구도가 완화될 수 있지만 회복하지 못할 경우 68,000달러, 63,000달러, 최악의 경우 59,000달러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에요.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투자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AI 투자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비트코인에 있던 돈을 빼서 AI 관련 주식이나 인프라에 넣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거예요.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 이탈인지 하반기가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제네시스는 12일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르망 24시 레이스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폴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4개국에 추가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망이 구축된 나라가 총 11개국이 됩니다. 제네시스가 유럽에 처음 진출한 건 2021년이에요. 독일, 스위스, 영국 이 세 나라에서 시작했죠. 그 이후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확장했고 이번에 폴란드 등 4개국이 추가되면서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까지 전 방위로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전기차만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내연기관 모델 없이 GV60, GV70, G80 전동화 모델만 앞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전략을 택했냐면요. 유럽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 규제가 가장 강한 시장이에요.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미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전기차 점유율이 90%를 넘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전기차로만 승부를 거는 게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거죠. 특히 올해 초에 출시된 GV60 마그마가 유럽 공략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GV60보다 전폭을 50mm 넓히고 전고를 20mm 낮춰서 주행 안정성을 크게 강화한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하이퍼카 GMR001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차가 르망 24시 같은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에요. 모터스포츠에서 성과를 내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성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거든요.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유럽 판매량을 5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의 제네시스 판매량이 아직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기차 전환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는 반면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깔끔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유럽에서 자리 잡는다는 건 단순한 자동차 수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는 가성비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제네시스가 BMW, 벤츠와 같은 급에서 경쟁한다는 건 한국 제조업의 위상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제네시스의 유럽 전략은 현대차 그룹 전체의 수익성과도 직결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보다 차 한 대당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 같은 차를 팔아도 제네시스 한 대가 현대투싼 2세대 수익과 맞먹을 수 있어요. 유럽에서 제네시스가 성공하면 현대차 그룹의 전체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독일 프리미엄 3사인 BMW, 벤츠, 아우디의 텃세도 강하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라는 새로운 판에서는 모두가 다시 출발선에 서는 거니까 제네시스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투자 시장에서든 산업 현장에서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 청약 사태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고 제네시스의 유럽 확장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변화가 빠른 만큼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